A 의미의 리빌딩은 축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B 의미의 리빌딩에 집중할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리빌딩을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은 바로 알렉스 퍼거슨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감독인 퍼거슨은 펩 과르디올라나 조세 무리뉴처럼 하나의 전술 철학을 가진 감독은 아니었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팀을 유연하게 바꾸는데 도같은 감독이었기에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는 칭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이러한 유연성은 리빌딩 과정에서 단호함으로 드러납니다. 2000년대 중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스타였던 데이빗 베컴과 루드 반 니스텔로이가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하자 바로 내쳐버렸죠. 베컴과 반 니스텔로이를 내친 퍼거슨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지만 과감하게 어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웨인 루니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연패,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유는 퍼거슨 감독과 함께 마지막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퍼거슨처럼 잘 운영되던 팀을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과정을 현대 축구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감독들이 자신의 팀을 구성할 정도로 안정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또 하락세가 시작하면 곧바로 경질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의미를 가진 리빌딩을 잘할 수 있어야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명이 다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팀, 다시 말해 리빌딩이 필요한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입니다. 2015년 클롭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 리버풀은 그야말로 암담했는데요. 클롭 감독 부임 직전 2013-2014 시즌에는 리그 우승 문턱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좌절되며 2위로 놓친 후유증은 꽤 컸습니다. 팀의 핵심인 수아레스가 떠났고 다음 시즌인 2014-2015 시즌 6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이 부임한 후 리버풀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에서 성공시켰던 개겐 프레싱을 프리미어리그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전술적 색채를 기반으로 영입 작업에 힘을 쓰는데요. 클롭 감독의 실질적인 첫 시즌이었던 2016-2017 시즌, 본격적으로 클롭 감독은 이 변형된 개겐 프레싱을 가장 잘 구현해줄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입을 시작하죠. 이때 영입된 선수가 사디오 마네, 조르지니오 바이날둠, 조엘 마티프죠. 또한 다음 시즌인 2017-2018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 앤드류 로버슨, 버질 반 다이크를 영입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팀을 완성합니다. 이 멤버로 리버풀은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2019-2020 시즌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쥡니다. 정리하자면 클롭 감독은 팀의 색채를 새로 만드는 영상 처음에서 말한 A 리빌딩을 대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은 기존의 색깔을 유지한 채 그에 맞는 새로운 선수들을 갈아 끼우는 리빌딩, 즉 B 리빌딩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 준우승을 거둔 리버풀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현재 리그 2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8승 5무 7패, 무려 10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리그 10위. 아직 시즌이 종료되진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클롭 감독 부임 후 최저 순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리버풀이 리그 두 자릿수 순위를 기록한 건 1954-1955 시즌 이후로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입니다. 리버풀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20경기를 치렀을 때의 승점을 비교할 때 무려 23점이 적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은 단 한 시즌 만에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해버린 건데요. 그렇다면 왜 리버풀은 암흑기를 맞이한 걸까요? 이 문제는 전술적인 문제, 그리고 선수 영입 문제, 즉 리빌딩 실패라는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선수들, 즉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전술적인 문제로는 전방 압박의 부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보다 확실하게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BC MOTD 자료에 따르면 리버풀은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횟수가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7.6회였다면 이번 시즌은 5회로 줄었습니다.
클럽 감독과 리버풀이 추구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이 전방 압박입니다. 공격진부터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그 2선에 있는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선에서 압박하는 선수들의 비운 자리를 커버해주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점수차로 승리한 경기인 리버풀과 리즈 유나이티드전입니다. 이날 6대0의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클럽 감독과 리버풀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이 두드러진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은 리즈가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자마자 중앙 미드필더였던 티아고 알칸타라가 와서 바로 압박을 해줍니다. 그리고 티아고가 전진하자 벌어진 간격을 마네가 좁혀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리버풀이 전방 압박이 가장 잘 될 때의 장면입니다. 반면 이번 시즌 리버풀은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럽 감독의 전방 압박에 익숙했던 마네가 떠났고 피르미누가 주전에서 밀려난 것도 있지만 누네스를 비롯해 공격 진영에서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울버햄튼 원정에서 리버풀은 0대3 대패를 당했는데요. 앞에서의 누네스가 압박을 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의 장점이 없는 누네스가 쉽게 벗겨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누네스가 벗겨질 때 리버풀은 주변 동료들이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울버햄튼은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으로 공을 뿌려줄 공간을 찾는 여유가 생겼고 결국 측면으로 빌드업이 전개되죠. 리버풀이 지난 시즌보다 확연히 다르게 전방 압박에서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공격진이 압박을 걸 때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점이죠. 이런 전방 압박의 부재, 결국 경기력의 문제는 클럽 감독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갈아 끼우지 못했기 때문에, 즉 리빌딩의 실패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에서 선수단에게는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팀이 가진 전술이 통할 수 있는 주기 말이죠.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워낙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 그 주기가 길면 3년, 짧으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클럽 감독의 강한 압박과 많이 뛰는 전술은 2015년 클럽 감독이 부임한 후 프리미어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행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노쇠화됐고 다른 팀들에게도 다 읽혔기 때문에 이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리빌딩, 그리고 전술적인 리빌딩도 필요했습니다. 리빌딩이 필요한 리버풀에 있어서 클럽 감독은 과연 적임자일까요? 오로지 클럽 감독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클럽 감독만 바라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버풀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클럽 감독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파비뉴의 기량 저하는 클럽 감독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중원 개혁의 필요성을 몰랐다는 건 팀의 문제를 방관했다고 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케이타, 체인벌린, 밀너가 아직도 리버풀에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미 내쳐도 이상하지 않았을 선수들이 아직도 팀에 수두룩 남아있습니다. 클럽 감독은 이번 시즌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피르미누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클럽 감독의 이러한 선택이 더욱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리버풀의 영입 체계 때문입니다. 암흑기에 빠진 리버풀을 다시 유럽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과정에는 클럽 감독만 있던 게 아닙니다. 마이클 에드워드 전 단장, 그리고 마이크 고든 FSG 사장이 영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단장은 물러났고 고든 사장은 이제 구단 매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이 영입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흑기를 향해 가고 있는 리버풀이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끝도 없습니다. 리빌딩의 시기, 누구보다도 냉정해야 할 자리에 팀에서 가장 정이 많은 남자, 이 클럽 감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럽은 이미 수명이 다한 자신의 팀을 고치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8-2009 시즌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도르트문트는 팀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클롭의 부임은 바이에른 뮌헨 천하였던 독일 분데스리가 판도를 뒤바꿔버리죠. 2010-2011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 2011-2012 시즌 분데스리가 리그컵 더블. 클롭 감독이 선도한 게겐 프레싱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죠.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팀을 새롭게 만드는 A 의미의 리빌딩에 대성공한 클롭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자원이었던 괴체,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타이밍이 와버렸죠. 2014-2015 시즌 도르트문트의 리빌딩 타이밍, 클롭 감독이 과감하게 데려왔던 임모빌레, 캄플, 귄터 등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게겐프레싱은 더 이상 특별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새로운 전술적 포인트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도르트문트 순위는 무려 17위. 누구보다도 클롭 감독을 사랑했던 G트리뷴에마저도 클롭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도르트문트는 후반기에 극적으로 반등해 리그 7위로 시즌을 마쳤지만 결국 클롭 감독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ESPN에서 지적한 클롭 감독의 리빌딩 실패 이유는 크게 3가지. 괴체, 레반도프스키 대체자 영입의 실패, 플랜 B 마련의 실패, 그리고 새로운 피 수혈 실패입니다. 지금 리버풀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나요? 영입 실패에만 시선이 집중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전술적인 포인트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클롭 감독과 리버풀이 어떠한 축구를 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로 다시 팀을 꾸린다고 해도 이제는 클롭 감독의 축구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이죠. 클롭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의 기동성이 자신의 전술을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전술적 성향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전술 유연성이 좋은 감독이 아닙니다. 도르트문트를 떠나기로 결정한 클롭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특별한 클럽의 완벽한 코치가 아니라고 믿는 순간 말할 생각이었다. 구단은 이 일에 100% 적합한 감독의 지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리버풀에서 클롭 감독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성공을 이룬 감독이 무한한 박수를 받지 못하면서 이 팀을 떠나게 되는 미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